해양 플랜트 공학 3장 신뢰도 기반 설계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공정이라고 해서 해양 플랜트 안에서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유정 유체를 분리를 하는지, 가스, 원유, 물로 분리를 하는지를 얘기를 했었죠. 이제 3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잠깐 뒤로 밀어두고 이 시스템에서, 공정 시스템에서 신뢰도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3.1장에서는 신뢰성 공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선박해양공학과에서는 원래 신뢰성이라는 걸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는 역학 쪽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신뢰성 공학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역학보다는 얘는 산업 쪽 측면에서, 산업공학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주로 다루던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회사나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뢰성 공학이라는 거는 우선 목적이 뭔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역학을 배웠으면은 유체 역학 아니면 구조 역학, 재료 역학 그런 것들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추정하거나 하는데 목적을 뒀죠. 신뢰성 공학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아니면은 공정이라거나 아니면은 제품이라거나 어떤 거든 간에 얘네들이 문제가 발생을 할지,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때의 손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그런 역학 분야하고는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덜 친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신뢰성 공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우선 전과정 비용 평가라는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전과정은 전체 사용되는 수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에 우리가 생애 주기라는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여러분들이 사서 더 못 써서 고장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만 쓸 때까지 그 전체 과정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고, 그동안의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를 분석을 하는 것이 신뢰성 공학에서 자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서 아니면 어떤 공정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처음 만드는 돈은 초기 투자비겠죠. 그 다음에 생애 주기 전체에 대한 거니까 초기에 얼마만큼 지출을 해서 시스템을 갖췄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드는 운전비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고장에 의해서 우리가 해양 플랜트라면 해양 플랜트가 고장나면은 석유를 못 캐잖아요. 석유를 못 캐는 동안에는 원래 벌 수 있는 돈을 못 버는 거죠. 석유를 캐는 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생산 손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잖아요. 부품이 국산이면 쌀 거고 외국산이면 비쌀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최적의 안을 선택을 합니다. 비슷한 예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차값만 볼 거예요. 초기 투자비가 차값이겠죠. 그 다음에 연비도 보겠죠. 연비가 좋으면은 운전비가 적게 들 거고 연비가 안 좋으면 운전비가 많이 들 거예요. 그 다음 고장에 의한 생산 손실이라고 하면 수리를 맡겨가지고 얘를 얼마만큼 생산은 아니죠.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돈 버는 데는 못 써도 그래도 자동차가 고장난 며칠 동안 차를 못 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국산차면은 유지보수 비용이 쌀 거고 외제차면 비싸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적합한 결론으로 차를 하나 선택을 해서 사겠죠.
그런 얘기를 이해를 하면은 전과정 비용 평가라는 말이 뭔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가용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산 띄고 가용도예요. 프로덕션이 생산이고요. 릴라이어비티가 이제 얼마나 갖다 쓸 수 있냐라는 문제, 그런 말인데 여기 뜻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해양 플랜트를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걔가 유지 보수가 되게 자주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30년 동안 아무 손 안 대도 알아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지 보수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발생하는 확률은 있을 거예요. 그 확률로 인해서 운전을 못하는 날짜가 나오겠죠. 앞에서 전과정 비용평가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고장에 의한 생산 손실이랑 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운전을 못하는 날이 있고 그러면은 하루에 석유를 100억 원어치를 켤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3일만 쉬어도 300억 원을 못 버는 거잖아요. 원래 벌 수 있는데. 그런 손실들을 추정을 하는 게 생산 가용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뜻은 reliable하다는 건 믿을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생산하는 게 얼마나 믿을만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냐라는 뜻이죠, 사실. 한글로 생산 가용도라고 썼는데 그렇게 잘 매칭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산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흘러가냐라는 게 생산 가용도. 그 다음에 안전 무결도는 안전 시스템들이 얼마나 믿을만 하냐라고 해서 안전 시스템들이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걔도 시스템의 일부니까 수명이 있잖아요. 걔가 고장났을 때 다른 애들이 그 기능을 대신 커버를 해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아니면 안전에 대한 그런 경보는 계속 기능을 유지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신뢰도 기반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 중에서 뭐는 자주 고장나고 어떤 건 잘 고장 안 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걔네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그냥 날 잡아서 한 일주일 쉬면서 다 수리를 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고장 날 만한 애들이 이쯤 되면 고장 날 만하다라고 하면 그걸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고장 날 것 같다. 그럼 또 걔네를 예측을 하거나 전체 공정을 멈추지 않고도 꾸준하게 어디 수리를 해가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신뢰도 기반 유지 보수입니다. 그래서 신뢰성 공학에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때 필요한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손실이죠. 생산에서의 손실. 생산에서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신뢰성 공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이 되고요. 신뢰성 공학이라는 거는 대량 생산이 발생한 다음부터 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니까 뭐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걸 뭐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고장이 언제 나고 뭘 하고 그런 걸 예측할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대량 생산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시스템들이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생산을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수리할지를 생각을 해야 전체적인 시스템이 문제없이 생산을 계속한다거나 아니면은 만든 제품이 기능을 계속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1930년대에 한참 비행기들이 이제 많이 날아가기 시작할 때 항공기가 추락할 확률을 추정하는 데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디 부품이 수명이 다 됐다거나 뭐 어디가 고장 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상 환경이 안 좋았다거나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률적인 접근을 하는 게 신뢰성 공학의 초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대량 생산을 하면서 품질 제어를 위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학 배울 때는 우리 전공에서 역학 배울 때는 통계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통계적 접근을 잘 안 하는데 여기에서는 통계적 접근으로 많이 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원 같은 데서 연구를 하는 것도 역학 쪽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통계적인 얘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최신 분야로 갈수록 아주 정확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단정적으로 이 결과는 반드시 이렇다. 그런 식으로는 잘 얘기 안 하고요. 이런 결과가 몇 퍼센트 정도로 믿을만 하다라고 말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 학부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통계적이나 확률적이란 얘기 별로 안 친했을 텐데 여기서는 좀 친해지도록 해봅시다. 그 다음 1940년대는 제일 큰 사건이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정확히는 39년부터 45년인데 이때는 정말 그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 그 나라의 모든 자원을 동원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고 그래서 뭐 전쟁이라는 게 정말 안 좋은 거긴 하지만은 이 기간 중에 산업 분야에서는 발전이 되게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들이 있었고 했는데 책에서 나온 예시는 독일에서 V1이라고 해가지고 유도되는 미사일이긴 하네요. 이렇게 독일에서 영국에다가 유도되는 로켓을 막 쐈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잘 떨어졌는데 어떤 거는 뭐 이상한 동네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다 실종되고 어떤 건 가다가 지가 자폭하고 그런 문제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1950년대부터 쭉 이런 신뢰성 관련한 문제는 그 대량 생산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그것보다 한 번의 실패가 되게 큰 비용을 초래하는 뭐 우주나 항공 이런 분야에서 신뢰성 공학을 되게 열심히 다뤘어요. 특히 우주 같은 데는 로켓 만들어서 쐈는데 우리나라 로켓도 몇 번 실패하다 나갔잖아요. 성공했는데 그 실패할 때 뭐가 실패했는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 쪽에서 이걸 많이 했고요. 좀 제대로 정리된 얘기로 처음 나온 게 FMEA 이걸 이제 뭐 피마라고 읽기도 하는데 고장 모드 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저기 산업 분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은 어디 가서 얘기하기 되게 좋아요. 고장 모드랑 고장으로 인한 효과가 뭔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모드라는 거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가 고장 났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고장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마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고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 아니면은 여태까지 비슷한 데서 보고됐던 그런 시나리오들 있잖아요. 그걸 다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 아니면 제품 시스템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한 고장이라는 거는 원래 목적한 기능을 이루지 못할 때입니다. 뭐 핸드폰이라면은 화면이 안 켜질 수도 있고 전화가 안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을 만드는 공정에서라면은 뭐 핸드폰이 불량이 난다거나 그런 상황들 전부 다를 고장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추정하고 분석하는 접근을 고장 모드 효과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걸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 주로 어떤 계산을 하냐? 위험 우선순위라는 거를 씁니다. 위험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를 하냐?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 그게 얼마나 우리가 알아보기 힘드냐? 아니면은 조사를 해도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냐라는 거를 1에서 10점을 매겨갖고 전체 곱을 위험 우선순위 RPN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1000 나오면은 되게 위험하고 되게 자주 발생하고 근데 알아보기는 되게 힘든 그런 고장이란 뜻이에요. 0에 가까울수록 영향이 없는 그런 문제라는 뜻이고요. 잠깐 잘랐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